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길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 아들 부부는 출국을 앞두고 짐을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소파 위엔 여행 가방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방 안엔 새 신혼부부의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간식을 며느리에게 건네주며 비행기 타기 전에 이거라도 먹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는 감사해요. 어머니라며 웃었지만 눈길은 휴대폰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남편 성수 씨는 여행 경비가 든 봉투를 아들 부부에게 내밀며 이건 숙소값이랑 경비까지 다 합친 거야. 너무 아끼려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손은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건 부모 마음이야. 떠날 때는 아무 걱정도 안 하고 떠나야 해. 라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모간이 뜨거워졌습니다. 한평생 모은 적금을 털어준 일이 마냥 흐뭇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 안에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뒷좌석에 앉은 며느리를 거울로 슬쩍 보자 며느리는 다소 피곤한 듯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아들은 옆에서 휴대폰으로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저렇지. 우리 때랑 달라.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믿음직하게 자라준 게 어디예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인파가 북적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둘러 수화물을 맡기고 나서 부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너무 걱정은 마세요. 아버지는 그래, 몸 건강히 다녀와라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 내외에게 사진 많이 찍고 많이 보고 와. 어디 가서 맛있는 것도 꼭 사 먹고 라며 용돈 봉투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약간 놀란 얼굴을 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게이트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순자 씨 부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을 흔들다 팔이 아파오는데도 순자 씨는 쉽게 돌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참이 지나서야 발을 옮겼습니다. 돌아가는 길, 차 안은 적막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결혼식 축가로 자주 쓰이는 노래가 흘러나왔고 순자 씨는 그 부분에서 눈을 차창 밖으로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평소엔 복잡하다고 느꼈던 소파와 테이블이 갑자기 삭막하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여행 떠나기 전날 밤 며느리가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라며 문자로 보낸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짧고 예의 바른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의 소식을 기다리던 순자 씨는 하루에도 여러 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잘 도착하면 사진이라도 하나 보내던데. 순자 씨가 말하자 성수 씨는 그냥 시차 적응한다고 바쁜가 보지라며 신문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까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SNS를 살펴봐도 여행 흔적은 없었고 단 한 장의 사진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기다림은 서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순자 씨는 부엌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세를 졌다는 걸 모르는 건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성수 씨는 옆에서 듣고 있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요즘 애들은 표현이 서툴잖아. 마음은 고마울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밤이 되자 불을 끄고 누운 순자 씨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 화면을 한참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엔 아무런 알림도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몇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사랑받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니 관심도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그 안에 여행비 통장 사본과 영수증을 넣어두었습니다. 성수 씨는 왜 그걸 모셔두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기억이라도 남겨야지요. 그 말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었는지 성수 씨는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과의 점심자리에서 순자 씨는 다른 부모들이 자랑하듯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하와이에서 커피 원두를 사왔더라. 우리 딸은 가방을 사왔어. 어쩜 그렇게 센스가 있나 몰라. 웃음소리가 한가득 울렸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애는 뭐라도 생각은 했겠지. 아직 귀국 전인가? 하지만 이미 귀국일은 지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성수 씨는 옆에서 조용히 기침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 씨는 이불 속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해준 건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신문을 가지러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비행기표가 날아가듯 종이 더미에 내려앉았습니다. 떨어진 비행기표를 집어들고 한참 바라보다가 고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손끝에 남은 것은 고마움이 아닌 빈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가 오래도록 그녀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이른 아침 순자 씨는 전날 밤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서영이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직접 구운 빵과 과일이 담긴 접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몇 번이고 테이블보에 주름을 펴며 손끝으로 정리했습니다. 남편 성수 씨는 신문을 넘기며 이따 공항까지 갈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피곤할 텐데 그냥 집에서 기다릴래. 오면 같이 밥 먹으면 되지.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훌쩍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문자도 카톡도 아무 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됐나? 걱정이 살짝 스쳤지만 출국 당시 보여준 여유로운 모습을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녁 무렵 성수 씨가 뉴스에 항공편 다 정상이라던데 혹시 벌써 집에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순자 씨는 설마 우리한테 먼저 와야지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짙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밤 9시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도착했어?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 엄마. 이제 겨우 짐 풀었어요. 내일 인사드릴게요. 전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듣던 성수 씨가 피곤하대잖아. 내일 오면 되지라며 달래듯 말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들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순자 씨의 얼굴엔 반가움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여행 가방만 달랑 들고 들어온 두 사람은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며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는 냉수를 내오며 속으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괜찮아. 지금 인사하러 왔잖아. 그게 어디야?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묘한 허전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행은 어땠니? 순자 씨가 묻자 서영은 재밌었어요. 사진 좀 정리되면 보여드릴게요라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중간에도 휴대폰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날씨도 좋고 음식도 괜찮았어요라며 시큰둥하게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대화는 자꾸 끊어졌고 공기 중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 순자 씨는 힘들었을 텐데 좀 쉬어. 라며 자리를 피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그녀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행 가서 부모 생각 한 번 안 났을까? 주방으로 따라온 성수 씨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히 마음 상하지 마. 요즘 애들은 선물 이런 거 신경 안 써. 순자 씨는 체념한 듯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성이라도.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삼키고 거실로 향했지만 이내 준호의 엄마, 우리 이제 가볼게요. 내일 일 있어서요라는 말에 멈춰섰습니다. 벌써?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지만 며느리는 벌써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들러야 할 때가 많아서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 중앙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보다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수 씨가 요즘엔 다들 바쁘잖아. 그래도 인사 왔으니 됐다고 했지만 그녀의 얼굴엔 미묘한 씁쓸함이 비쳤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아까 차려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식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젓가락을 들지 못한 채 찬밥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두 잔의 물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이웃 영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 신혼여행 다녀왔대? 선물 뭐 받았어? 순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이번엔 그냥 인사만 왔어요. 영자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요즘 애들 너무한다. 나라도 속상하겠다. 그 한마디에 순자 씨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그래도 다녀왔으니 됐지. 하지만 그 말에도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가 돌아간 후 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가만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생각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결혼지원금, 여행경비, 예단이며 예물까지 다 해줬는데 그저 부모 마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눈가가 조금 젖었습니다. 창밖에선 늦은 가을바람이 불어 낙엽이 골목길을 스쳤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순자 씨는 휴대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메시지를 보냈을까, 사진이라도 올렸을까? 그러나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SNS 계정엔 둘이 즐겁게 웃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지만 좋아요 조차 누를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수 씨는 옆에서 자식이 그런 걸로 정을 따지는 거 아니야라고 말했지만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알아. 근데 이렇게 공허한 건 왜일까? 그녀는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밝게 웃는 두 사람 뒤편에서 자신과 남편이 어색하게 박수를 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미소가 지금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다 해줘야 했을까? 순자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제는 다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녀 마음속에 조용한 벽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순자 씨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불면의 밤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 문득 내가 뭘 잘못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 해준 게 미움받을 일도 아니고 선물 한 개쯤 기대한 것도 욕심은 아닐 터였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무심한 태도가 자꾸 떠올라 속이 쓰려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성수 씨는 출근 대신 동네 시장으로 천천히 나갔습니다. 퇴직 후부터는 가벼운 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말없이 나섰습니다. 순자 씨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은 밥 한 숟가락을 뜯어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히 또 서운해할 일 아니야 하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계속 결려왔습니다. 점심 무렵 이웃 영자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야, 밥 먹었어? 반가운 얼굴이었지만 순자 씨는 쉽게 활짝 웃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냥 집에 있으려고. 차 한 잔을 내오며 앉자 영자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 며느리 얘기 들었어. 뭐라도 하나 사왔지? 신혼여행 갔다 왔다던데. 그 말에 순자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 그냥 인사만 하고 갔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영자 씨의 눈썹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진짜? 세상에 요즘 애들 너무하네. 괜찮아? 나였으면 화나겠다. 그 솔직한 말이 오히려 순자 씨의 마음을 더 뒤흔들었습니다. 혼자 참고 넘기려던 감정이 서서히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영자 씨가 계속해서 그건 기본 예의지. 아무리 바빠도 마음은 보여야 하는 거잖아라고 말하자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신혼이잖아. 들떠 있겠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 안에 담긴 서글픔이 스스로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영자 씨가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여행 다녀온 아들 내외가 앉았던 자리에 아직 쿠션 자국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서두르듯 갔을까? 나랑은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았나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성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시장 봉투에는 고등어 한 마리와 콩나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따 저녁에 먹자고 사왔어. 영자네가 우리한테 인사 왔다 했다더라. 순자 씨는 식탁 위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왔지. 그런데 다들 그런가 봐. 성수 씨는 눈길을 들지 않고 고등어를 씻었습니다. 괜히 더 마음 다치지 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야. 그 말에 순자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 아나운서가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밥을 뜨려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새로 든 적금께서 여행비 준 거 다시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조용한 질문이었지만 성수 씨는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어떻게 하게? 그냥 이제는 우리 몫으로 좀 써도 되지 않아?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밤 10시 순자 씨는 발코니 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먼 하늘에 희미한 별이 보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나도 저 나이 땐 부모 마음 몰랐지 근데 이건 좀 서운하네. 그녀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화면 속 아들의 이름이 반짝였지만 손가락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끝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 출장 다녀올 일 있어서 당분간 연락이 늦을 거예요.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몸 조심하고 순자 씨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통화가 끊긴 뒤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침실로 들어온 성수 씨가 조용히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괜히 신경 쓰지 마. 그놈이 원래 표현을 못하는 거야.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현을 못하는 거랑 마음이 없는 건 달라요. 그 말에 성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늦가을 비가 한 줄기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차분한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야 덜 아프니까. 그러나 펜촉 끝에서 작게 번진 잉크 자국이 그녀의 진심을 배신하듯 번져갔습니다. 마음 한켠 깊은 곳에선 여전히 자식의 한마디, 아주 작은 미안함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비추는 평범한 아침, 순자 씨는 부엌 식탁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냄새가 퍼지던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준호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지만 이내 마음속에서 작게 기쁨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야 연락이 오는구나. 바빴겠지. 기다렸던 전화를 받는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주에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첫마디가 그랬습니다. 인사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말없이 전화를 귀에 댄 채 숨을 참았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니? 곁에서 듣던 성수 씨가 묻자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급해서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통화는 금세 끊겼습니다. 남은 건 묵직한 정적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손으로 입술을 눌렀습니다. 그 목소리엔 간절함보다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수 씨는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은 뭐만 하면 돈 얘기네. 사정은 있겠지. 하지만 말끝에 미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주지 말고 그냥 기다려보자. 그 말에 성수 씨는 잠시 순자 씨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순자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TV 드라마를 보다 말고도 자꾸 그 전화 한 통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구나. 신혼여행 보내주던 그날 아들이 걱정 마세요.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라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약속은 언제부터 이렇게 가벼워졌을까? 저녁 무렵 성수 씨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혹시 진짜 급한 일 아닐까? 순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었다면 이유를 말했겠죠. 짧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 눈가에는 희미한 결의가 번졌습니다. 이튿날 집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 두 사람은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서너 번 울리고 멈췄습니다. 잠시 뒤 휴대폰으로 또 한 번 진동이 왔습니다. 이번엔 순자 씨가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뒤집어 놓았습니다. 받지 마. 이번엔 그냥 두자. 말끝이 떨리긴 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계 초침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 잔의 미지근한 차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수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놈 그냥 철이 덜 든 거야. 나도 한때는 그랬어. 하지만 순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 더 무서운 거야. 조용히 일어나 서랍에서 낡은 영수증 봉투를 꺼냈습니다. 신혼여행 지원비라 적힌 봉투. 거기엔 깔끔한 숫자들이 그녀의 정성을 증명하듯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마음이었어. 그녀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종이의 숫자들이 갑자기 싸늘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후로도 아들의 전화는 두세 번 더 왔지만 순자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만 남겨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그 짧은 문장을 보며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궁금해졌니? 하지만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성수 씨가 방불을 끄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오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손 내밀지 맙시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마치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불 꺼진 거실로 나가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자신이 쓰던 일기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흔들리지 않기. 조용히 그렇게 적고 펜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결 단단했습니다. 이제 더는 아들 전화 한 통에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은 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준호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쳐다봤지만 대부분 보험 안내나 광고 전화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차 한 잔이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며칠 전 그 짧은 통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급해서요. 단 세 마디. 그 말이 자꾸 떠올라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성수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점점 두 사람의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저녁이면 TV를 틀어놓고 밥을 먹었고 가끔씩 서로 눈을 마주쳐도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은 밤 순자 씨는 결국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성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이젠 돈 얘기며 뭘 해달라는 말에 더 이상 마음을 쓰지 말아요. 그 말은 오랜 인내의 끝에서 나온 결심 같았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 서영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저희가 뭘 잘못했을까요? 순자 씨는 답장을 쓰다 말고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대신 서랍장에서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흰 드레스에 감싸인 며느리의 웃음은 봄처럼 환했지만 지금 그 미소의 의미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동네 이웃 영자 씨가 놀러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순자야, 그 며느리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말이지 너희 쪽이 갑자기 냉정해졌다더라. 그 한마디에 순자 씨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영자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이나? 생각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수 씨가 퇴근하듯 돌아와 순자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영이가 친구들한테 우리 욕을 했다네요. 시댁이 변했다나 뭐라나. 성수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담담히 말했다. 이쯤에서 다 끊자. 단호하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이야기 끝에 결국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 그만하자. 성수 씨는 오래된 통장 몇 권을 꺼내며 정리했습니다. 이제 우리 생활만 생각하자. 순자 씨는 말없이 서류를 고이 덮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밤마다 며느리의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손으로 화면을 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냥 해준 만큼 고마워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눈가가 젖었지만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지친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후 성수 씨가 새벽에 말했다. 당신 마음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지 않으면 계속 상처만 커질 거야. 순자 씨는 잠시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만 미련 두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련이란 쉽게 치워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낮이 되자 그녀는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펄럭이는 빨래 사이로 그늘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바람 소리 속에서도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서랍 속 영수증과 통장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사랑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계산이라 여겼구나.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말없이 국을 떠먹던 성수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후회돼? 순자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마음 한쪽이 시려요. 아픈 게 아니라 그냥 허전해요. 그 말에 성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넘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발코니에서 바람이 들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들썩였고 순자 씨는 창가에 서서 그 흔들림을 바라봤습니다. 세대의 벽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사이에 생긴 그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했습니다. 손에 들린 며느리의 사진 한 장이 달빛에 비쳤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천천히 서랍 속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을 접어야겠어요. 그러나 문을 닫는 그 손끝은 아직도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완전히 식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심이 닿지 않던 벽 너머로 바람만 허망하게 불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창문 밖 거리에 가로등 불빛 하나가 어렴풋이 깜빡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래도록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되뇌습니다. 이제 진심은 갖다 써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얼어붙어 갔습니다. 차가운 고요 속에서 순자 씨는 처음으로 부모의 사랑이 정말 조건 없는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밤을 넘겼습니다. 입동이 지나자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바람에 섞인 냄새도 겨울의 냄새로 변했습니다. 어느덧 명절이 다가왔지만 집안에는 명절다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 탁자 위를 닦고 정갈이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 성수 씨는 묵묵히 제사 음식들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떠들썩하게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의 집은 신발장부터 조용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서는 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소리를 멍하게 들으며 국자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번에도 안 오겠지. 그녀가 낮게 중얼거리자 성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서로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 역시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 한 통조차 없었습니다. 전날 밤 순자 씨는 그래도 문자라도 보내봐야 할까 하며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또 내가 미련한 거 되는 거잖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불을 껐습니다.
명절 아침 차례상이 완성되자 두 사람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절 끝에 성수 씨는 손을 모으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 씨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예전엔 저 자리에 준호가 있었는데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그 말이 공기 속에서 퍼졌습니다. 성수 씨는 그저 조용히 그래 한마디만 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엔 따끈한 잡채 한 접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마치 그 소리가 집안의 호흡을 대신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가끔 전화가 울리면 서로의 시선이 동시에 휴대폰 향했고 낯선 번호임이 확인되는 순간 둘 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이 지나서 친척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자야, 준호 내외 안 오냐? 순자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응, 이번에는 바쁜가 봐.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지만 성수 씨는 옆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전화를 끊은 후 순자 씨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앨범 속 첫 장에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상장 들고 웃는 준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살짝 구겨진 사진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얼굴 하나 믿고 살았는데 말이야. 눈시울이 번졌습니다. 사진에서 떨어지지 못한 채 오래 서 있던 순자 씨는 결국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차소리,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시끌벅적한 풍경이 들려왔지만 이 집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성수 씨는 옆에 와 조용히 말했다. 괜히 마음 다치지 마. 언젠간 돌아올 거야. 순자 씨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이제는 그 말이 믿음이 아니라 위로로 들리네. 그 말 끝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따뜻하지도 싸늘하지도 않은 낯선 온도를 띠고 있었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지만 이런 무게는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순자 씨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그 순간 하얀 눈송이 하나가 유리창에 닿았습니다. 곧이어 수많은 눈발이 춤추듯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창문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눈은 오네. 세상은 참 변함이 없어. 성수 씨가 뒤에서 다가와 손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손을 맞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그 순간 둘 사이에는 작은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남긴 마지막 불씨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명절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아직 기다림이 남아있다. 어쩌면 그게 부모라는 거겠지.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다 덮어버리려는 듯 조용히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풀리기 시작하던 봄, 순자 씨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준호. 손끝이 순간 굳었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연락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눈이 그 문장에 고정되었습니다. 엄마, 서영이 임신했어요. 순자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문자 한 줄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할머니가 되었네.
독백처럼 흘러나온 말이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단 복잡한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축하보다 왜 하필 문자인가 하는 서운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수 씨에게 전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 준혼의 소식 들었어요? 서영이가 아기를 가졌대요. 성수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래도 인사는 했네. 그러나 순자 씨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자였어. 전화도 아니고. 말끝이 저며왔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보낸 초음파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하얀 배경 속 흐릿한 그림자 하나, 그 작고 희미한 생명체의 순자 씨는 손끝을 떨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저게 코인가 봐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기쁨이었지만 그 안엔 섞인 아픔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우리한테 와서 같이 밥 한번 먹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성수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정성이 없어졌어. 세상이 너무 바빠. 말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동네 상점에서 작은 아기용품 가게 앞을 한참 서성였습니다. 분홍색 턱바지, 노란 딸랑이, 새하얀 네이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또 너무 작다. 태어나면 금방 자랄 텐데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며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사지 못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보낼 곳이 없잖아. 그 생각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식탁 위엔 성수 씨가 미리 써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축하 선물이라도 보내야 하지 않겠어? 그 말에 순자 씨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보내면 뭐해요? 연락도 없는데. 그리고 봉투를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비닐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기 중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후 영자 씨가 놀러와서 말했다. 손주 생긴다며? 잘 됐네, 순자야. 순자 씨는 서둘러 웃어 보였지만 금세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래, 잘 됐지. 근데 아직 직접 보진 못했어. 뭐? 그럼 왜 안 부르대? 영자 씨는 이해 못한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저 웃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자기 식대로 살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이 허전했습니다. 밤이 되자 순자 씨는 다시 휴대폰을 열어 초음파 사진을 띄웠습니다. 화면 밝기를 줄이지 못한 채 손끝으로 작은 형체를 몇 번이고 더듬었습니다. 예쁘게 자라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휴대폰 잠금 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매일 그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 부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올 즈음엔 잠깐의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SNS에 올라온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영이의 만삭 사진. 밝은 미소와 주변 친구들의 축하 댓글들이 가득했지만 거기엔 부모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사진을 보고 조용히 화면을 꺼냈습니다. 우리 자리는 이제 없나 봐요. 말은 담담했지만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성수 씨는 담배를 피우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린 이제 남이 된 거야. 순자 씨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뭔가가 뚝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그 무게가 온몸을 눌렀습니다. 며칠 뒤 작은 상자 하나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안엔 사놓았던 아기 턱바지와 작은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 망설임 끝에 결국 포장도 하지 못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상자를 덮으며 말했다. 안 보내도 괜찮아. 아직 때가 아닌가 봐.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열며 잠금화면 속 그 그림자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화면엔 손때가 묻었고 눈빛엔 점점 더 짙은 쓸쓸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이 아직 이어져 있는 유일한 끈이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봄이 여름으로 넘어갈 무렵 순자 씨는 더 이상 그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자연스레 멈췄고 눈길은 창문 너머 먼 하늘로 향했습니다. 희망은 어느새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손주가 태어나도 그 따뜻한 온기가 자신에게는 닿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순자 씨의 휴대폰 안 밝은 화면이 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잊혀가는 사랑의 잔불 같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의 어느 아침, 순자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늘한 바람 속으로 낙엽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달력에 표시된 날짜 위엔 단풍 산책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 날짜를 천천히 짚으며 미소를 짓자 뒷마당에서 흙을 털던 성수 씨가 말했습니다. 준비 다 됐어? 해 뜨기 전에 가야지. 그럼요. 올해 단풍은 꼭 보러 가야겠어요. 그동안 너무 갇혀 살았잖아요. 두 사람은 도시 근교의 작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번잡한 인파가 없는 평일 오전, 들머리는 고요했습니다. 산길 초입에서 바람이 불자 단풍잎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이 섞인 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색 좀 봐요. 얼마나 곱게 익었는지. 성수 씨가 미소 지으며 응대했습니다. 사람 마음도 이래야 하는데 다 타서 남은 건 따뜻한 뿐이잖아. 그들은 천천히 오르막길을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 서영이와 아들 준호를 떠올렸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이 맑은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 그래도 참 이상하죠. 미워하진 않아요. 성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움까지 가면 남는 게 없잖아. 우리한텐 지금 이것만 있지. 산, 하늘, 그리고 우리. 산 중턱에 이르자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한꺼번에 흩날렸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순자 씨의 머리카락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성수 씨는 카메라를 꺼내 조심스레 셔터를 눌렀습니다. 당신 참 잘 어울린다. 가을이랑. 뭐예요? 늙은 사람 놀리기예요? 아니, 살아온 세월이 단풍빛 같아서 그래요. 거슬러 올라가면 다 불타는 시간 아니겠어. 그 말에 순자 씨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시 쉬려고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도시가 아득히 발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글쓰기 수업용으로 늘 가지고 다니던 공책이었습니다. 노트를 펴더니 단풍잎 하나를 조심스레 끼워 넣었습니다. 이건 오늘 하루의 마음이에요. 오래 간직하려고요. 성수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제목 붙일 건데? 다시 우리라고요. 그거 좋네. 묘하게 따뜻하고 담백하네. 내려오는 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람결에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고 작은 어린아이들이 엄마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멀찍이서 들려왔습니다. 잠시 멈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순자 씨 얼굴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도 남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냥 우리예요. 성수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일 편하지. 산을 내려와 근처 시장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단풍잎이 창문 틈새로 하나 들어와 순자 씨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잎을 살며시 들고 노랗게 빛나는 색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색이 꼭 사람 마음 같네요. 잘 익어야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거잖아. 그때 성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제일 예쁠 때야. 집으로 돌아오자 노을이 정원 위를 붉게 감쌌습니다. 단풍빛과 닮은 하늘 아래 고추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레 서랍을 열어 신혼여행 영수증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 다락방에 넣어둔 상자 곁으로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불붙은 성냥이 종이를 물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순자 씨는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후련하네요. 굵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천천히 사라질 때 성수 씨가 와서 어깨에 겉옷을 걸쳐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기가 하늘로 스며드는 모습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그 돈이 헛되지 않았네. 결국 우리를 이렇게 다시 붙잡아줬잖아. 그래요. 아픈 만큼 단단해졌어요. 밤이 되어도 그들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맞았습니다. 바람이 흙냄새와 함께 들어와 머리를 스쳤습니다. 순자 씨는 낮에 산에서 꺾어온 단풍잎 하나를 화병에 꽂으며 말했다. 당신 다음 주엔 또 어디가? 단풍도 봤으니 이제 바다 보러 가야지. 그 대답에 두 사람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들의 집엔 더 이상 자식의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소리와 바람, 부엌에서 끓어오르는 된장 냄새가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 소박한 평온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일기장을 펴고 마지막 한 줄을 썼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노년의 사랑은 의지보다 감사고 기다림보다 함께함이다. 창밖으로는 초저녁 달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 커튼처럼 흘러내리는 단풍 사이에 선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붉게 물든 산의 끝자락이 하늘로 번지듯 그들의 얼굴에도 노을빛이 번졌습니다. 순자 씨가 천천히 말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성수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보자.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산에서 본 단풍잎들이 바람결에 흩날리듯 오래 남았던 미련들도 그날 저녁 함께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운 건 아주 잔잔하고 오래도록 이어질 평온이었습니다.